홍대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재난과 비즈니스 특강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행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이런 재난의 시기에 저희가 사업가, 창업가,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재난과 비즈니스라는 이런 다른 분야가 만나서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저희가 재난과 비즈니스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은 재난안전훈련과 재난구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 대표님을 모셨고요. 대표님께서는 또 재난구호 NGO인 피스윈즈 재팬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역시 재난구호 NGO인 더 프라미스 사업국장 등으로 일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김동훈 대표님 모시고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연을 듣던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또 함께 그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끌어 주실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라이프라인 코리아의 김동훈입니다. 오늘 1시간 남짓 정도 제가 재난과 비즈니스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이것을 되게 이제 학술적이나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아니고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가지 사례를 오늘 준비하게 됐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재난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저는 이제 화면에서 좀 뒤로 물러나고요. 이후로는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지금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창업에 참여했던 건 아니고요. 한 지난 20년 동안 주로 국제 구호 사업, 그러니까 이제 해외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재난이 났을 때 구해준다든지, 이렇게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나라에 재난이 나게 되면은 또 이제 재난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력들이 이제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국내에서도 재난이 났을 때가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강원도 산불 때는 이제 한 달 동안 강원도 지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호 사업을 직접 했었고요.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역할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작년 초에 이제 회사를 완전 설립하게 됐고요. 라이프라인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뭐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직접, 그러니까 교육보다는 좀 훈련 직접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한국에서는 리얼리티나 이제 리얼리티들이 많이 이제 부족한 훈련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많이 느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게 하게 됐을 때 모델이 있는데요. 저기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블랙워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용병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라크 전쟁 때 가가지고 민간인들을 사살해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했던 모델 자체가 어떤 거였냐면은 이 특공대 출신이었고요.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너무 형식적인 것 같다. 그래서 진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군에서 와가지고 한번 우리 훈련을 받아보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리얼리티가 넘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호응을 받게 되고, 수많은 이제 의뢰들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군은 이제 전투에 집중해 주시고, 나머지 훈련이나 경비 업무, 병차 업무 이런 것까지 이걸 다 맡아가지고 이제 큰 회사가 됐는데, 저희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거는, 만약 군이 하는 저런 작전이 아니고서 평상시 하는 재난과 관련된 이 분야에서도 만약 민간의 능력이 뛰어나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미션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게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좀 참고해 보실 만한데,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보는 거는 이제 여성 맞춤형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다 온 남자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고요. 그런데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인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재난이 발생하면은 뭐 지하철에서 불나면은 방독면을 쓰라 그러는데, 문제는 방독면 어떻게 쓰시는지 전혀 모르세요. 예, 있는 것만 아시고. 그런 것처럼 직접, 그러면 우리나라의 여성들에 맞는, 그 여성들이 본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 본인의 가족도, 아이들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같이 비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훈련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좀 겪어보신 거는 이제 소방서에서 와서 배를 누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막 투덜투덜 되면서 1층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내려가다가 1층 밖에서 그냥 소화기 사용법 하는 거 이게 실습하는 거 몇 번 보고서 한 30분 만에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올라갈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 건물에서 직접 다 훈련을 다 해보는 겁니다. 거기 건물에 있는 소화전을 빼가지고 직접 다 쏘아보고, 거기에 있는 완강을 통해가지고 다 내려가보고, 또 건물 안에 계신 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경우에는 임산부도 계시고 장애인도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피난하는 이런 방법들을 직접 다 실습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고,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 동네 체육관이나 학교를 빌려가지고 대피소를 실제로 만듭니다. 사진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1박 2일 동안 실제 대피 생활을 해보는데, 대피 생활을 해보는 중에 다양한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통계도 나와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장애인 사망자가 일반인 사망자에 비해 가지고 5배 정도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들은 사실 이제 재난이 났을 때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단에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하게 돼야 되는지, 평소에 개인은 어떻게 좀 장애인 있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 개발해가지고 보급하는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업이나 병원 등 이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하는 활동의 소개인데, 뭐 회사를 이제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건데, 그럼 저희가 채택했던 컨셉 자체가 하나의 어쨌든 재난 관련 비즈니스에서 하나의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가지고 한번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택한 컨셉은 DIG라고 그래가지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제스터 이미지네이션 게임, 번역하면 재해 상상 게임인데,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도에서 도상훈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피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 위험물이 있으니까 회피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해보는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밑에 사진처럼 아예 직접 오프라인에서 같은 훈련을 직접 해보는 저거 사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깔렸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린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절체절명 도시락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유명한 재난 게임인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게임까지 해야 되는데, 이 모든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기존의 재난훈련 안전교육이 있어가지고 게임적인 요소가 지금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반복 숙달 진지하게 배우는 게 아니고 재밌게 배우는 방식들을 좀 찾는 거거든요. 이 사례들은 이제 실제로 다른 곳에서도 존재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보드게임인 겁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보드게임을 만들어서 실제 이걸 해봄으로써 훈련 효과를 얻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을 개발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방제 스포츠라는 건데요. 재난안전 훈련을 그냥 훈련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필요한 하나하나 종목들을 하나씩 개발해 가고, 이거 자체를 스포츠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경진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는 회사들은 방제 스포츠라는 영역을 아예 새로 구축하는 이런 방식으로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DIG 하나 사례인데 캠프인 겁니다. 캠핑 간 건데요. 근데 캠핑을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캠핑이 아니고, 캠핑 자체가 아까 1박 2일, 2박 3일 이걸 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생존 기술을 배운다든지 일종의 방제 캠핑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차피 캠핑 갈 거 어차피 방제 캠핑 가고, 운동이 할 거 어차피 방제 운동이 하고 하면서 재미적인 요소를 이제 결합한 상태인 거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아예 게임 형태로, 저도 얼마 전에 어쨌든 게임 만드는 회사하고 좀 미팅을 해가지고 재난안전 아이템 자체가 어떻게 게임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지금 출시되어 있는 재난안전 상황을 이제 가정한 이제 게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DIG 사례인 거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하면은, 이건 실제 회사인데요. 한국의 이제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좀 앞서가고 있는 스타트업인데, 이분들은 주로 지금 병원하고 의료진하고 소방서들, 소방관들이 실제 재난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매번 진짜 건물에 가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상훈련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도상훈련이라는 게 그동안 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저기 보신 적은 없을 텐데 시나리오를 쭉 적어놓고서 이게 읽는 거거든요. 여기는. 아, 지금 환자 입장, 환자 퇴장, 헬기 입장, 헬기 퇴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효과가 있는 훈련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접 다 판 위에 모형으로 건물을 만들어 놓고 각자 사람 자원들을 전부 다 이제 캐릭터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조합하고 시나리오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 팀은 이제 전국에 있는 병원 훈련, 병원에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 훈련 상황에 맞는 이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많이 보급이 됐고요. 금년부터는 각 소방서에 지금 이분들이 이 회사에서 만든 아이템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아예 이걸 더 넘어가지고 지금은 저기 어쨌든 교구제들을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왔는데 아예 VR로 지금 넘어가가지고 자기 스마트폰에 이 회사에서 만든 어플을 깔고 있으면은 의료진 같은 경우는 그 어플을 깔아서 카드에 대면은 그 가상으로 3D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환자가 등장하고 환자의 상태가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구급대원이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바로 점수 매기고 평가하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고급 훈련에 쓰이는 VR 훈련까지 지금도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 회사도 선택하고 있는 DIG 기법들을 한국화 시켜가지고 적용하는데 이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 거고 하나의 영역으로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인데요. 예, DIG는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건 뭐 DIG 하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 따라가지고 재난과 비즈니스인데 좀 제가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이제 재난과 비즈니스 하는데 재난 비즈니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거의 쓰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선 공식적인 명칭은 안전산업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표에 보는 것처럼 안전산업의 규모가 작지 않거든요. 거의 40조, 1년에 40조 규모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실 게 아마 여기 참여하신, 이번 이 특강에 참여하신 분들은 보통 지난번 아침밥상이라는 프로를 하면서 이제 좀 보니까 주로 이제 재난 상황에서 뭔가 비즈니스 찬스가 있진 않은지 굉장히 생소한 주제긴 하지만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기존의 기업에 계신데 주로 기업이 재난이 났을 때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관심사에 비해 가지고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큰 얘기들이 많아서 실제 안전산업 전체를 한번 전망해보고 싶으면은 가장 빠른 방법은 매년 10월 정도에 저희 킨텍스에서 주로 하는데요.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K-세이프티 엑스포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안전산업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대부분의 업체와 이 트렌드를 거의 아실 수 있을 거라 가지고 이제 가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매년 가가지고 이제 추세를 좀 확인하고 있는데요. 가보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가게 됐을 때 하나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작은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좀 눈높이를 맞추려면은 또 원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지금 가장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경찰과 의료진과 소방대가 전부 다 다른 주파수 채널을 쓰고 있거든요. 다른 통신망을 좀 쓰고 있는데 현장에서 같이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일해가지고 전국의 재난통신망을 새로 까는 사업입니다. 거의 1조 7천억짜리 사업인데 금년까지 해서 거의 끝나게 되거든요. 거의 다 대기업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지는. 그럼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가는 건데 이런 일들을 하거나 그림 왼쪽 밑에 보시면은 지금 막 군인들 있고 있는데 이거 부대를 방어하는 로봇인 겁니다. 이 로봇 기술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긴 한데 이제 본인들하고 좀 거리가 멀게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시장 양극화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게 주변에서 이제 방역 소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럼 주변에 있는 작은 청소업체들이 많이 봉사활동도 하시고 많이 소독하시는데 실은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중에 세스코가 다 소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시장들은 이제 대기업들이 많고 작은 시장들은 이제 작은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서 이 분야도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딱 맞는 얘기들을 찾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해 봤는데 그럼 재난과 비즈니스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야들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안전산업 전체. 근데 안전산업이 재난안전만 있는 게 아니고 재난안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럼 이제 범죄안전, 교통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해가지고 굉장히 분야가 많습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안전산업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안전만 특화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재건특수라는 거. 그러니까 큰 인프라를 파괴한 재난이 있었을 때 그 뒤에 이제 복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건축이나 토목 사업이 굉장히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분야만 조망하는 재난경제학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제 재난경제학에 따르면은 이런 자연재난이 있고 나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GDP가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부흥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거나 이제 그런 걸로 실제로 돈을 버는 업종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재난으로 인한 산업이 재편인데 최근 상황, 코로나19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갑자기 방역과 관련된 회사들이 뜬다든지, 그러면은 지금 저기 뭐 시젠 같은 회사들은 진단키트 개발했는데 지금 요즘은 거의 1년 매출을 지금 한 달에 올리고 있거든요. 계속 수출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재난 대비하는 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역량이 재난에 적용이 되면서 이제 부가 이동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이제 언택트 비즈니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재편돼 부가 이동되는 이런 형태의 사업들이 있는데, 최근에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코로나19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여러 가지 포럼이나 이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주로 온라인으로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런 데를 찾아 들어가시는 게, 업종으로 찾아 들어가시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P라 그래가지고 이게 재난 나면은 이제 기업 자체가 이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사를 더 이상 못하게 된다든지,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 그러는데 평상시 재난 대비 방법으로서 이 BCP 플랜을 미리 짜두고 대비하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발전된 분야라 가지고 한국에 BCP 협회가 있을 정도로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또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하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업이 재난이 났을 때 뭐 자선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공헌 한다든지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 자체가, 오늘 이거 주제가 그 재난 자체가 혹시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보여드릴 모든 사례,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소셜 임팩트.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그냥 단순히 자선만 하는 게 아니고 자선이나 사회공헌 하는 김에 그거 자체가 비즈니스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큰 추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앞부분은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이제 그런 관련된 자리를 찾아 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뒷부분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들으시는 분들이 이 관련된 관심사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볼 거는 기타부터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기타. 온갖 걸 모아뒀는데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발생했는데, 동일본 대지진 후에 특별한 비즈니스와 관련된 사회 현상이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설명드리면은, 뭐 사진 보시면 될 텐데요. 결혼율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대재난을 겪고 나니까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혼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매출은 줄었는데 약혼 반지만 많이 팔리는 특이한 현상들도 발생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옆에 보면 비석인데, 그때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 지진이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의 이제 비석이 다 쓰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내진용 비석, 그러니까 지진에도 벗어지는 비석을 만드는 이 산업이 발전이 활성화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재난으로 파괴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재산들을 지킬 수 없다거나 아니면 소중한 물건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기억에 있는 사진들, 또 문서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보관하기 위한 대여금고업, 은행에서 갑자기 대여금고업이 갑자기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면 유언장이 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신 분들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을 대행해주는 뭐 행정사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일이 늘어나게 되고, 오른쪽 밑에 표는 이제 재산 포트폴리오인데, 내가 현금이 없고 주식이 어두고 부동산이 어두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있으신 분들이 나름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난을 겪고 나니까 이거를 좀 변경할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안전한 자산인지. 그래서 갑자기 이거에 대한 컨설팅이 급작스럽게 늘어난다든지, 밑에 보면 이제 아이 공부를 도와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밖에 내보내기도 이제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되는 데다가, 본인들이 좀 어쨌든 이게 안심하고 싶어가지고 집 안에서 벌어지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2011년 경우에는 지금 ICT 때문에 이게 홈스쿨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던 때다 보니까 주로 가정의 교사를 파견해서 이제 가르치는 교육 사업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워야 돼라는 이런 생각들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굉장히 가정 내에서의 교육 사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가운데 지금 하트 모양은 하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큰 재난이 있을 때 그 뒤에 순간적으로 기부문화가 확 올라가게 되고요. 이게 계속 높은 수준으로 계속, 그리고 다음 큰 재난이 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재난이 날 때마다 기부문화 자체도 굉장히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어떤 건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 이후로 새로운 수준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벌어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마스크나 손세정제를 너무 당연하게 쓰고 계신데 그 전에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번 겪고 나니까 사회 일반적으로 그런 걸 쓰는 거 당연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 마스크 시장 같은 게 계속 발전해 왔었습니다. 규모가 계속 커져 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커져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이런 기타부터 먼저 말씀드린 게 아마 재난과 비즈니스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상성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개개인들이 살면서 누리는 온갖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세수를 하고 이제 퇴근할 때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누워있는 침대, 내가 입고 있는 그러니까 잠옷 그리고 세수하러 갔는데 그때 쓰는 이제 비누 전부 다가 기업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나갈 때 입는 옷도 기업이 만든 거고 저 회사에 가는 그 길에 따는 그 대중교통도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생활이 전부 다가 기업의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어쨌든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럼 재난은 뭐냐? 재난이 났을 때 재난이 그 일상성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기업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파괴하면서 일상성을 깨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으로서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했을 때 비즈니스는 그 일상성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비즈니스가 있게 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재난 현장을 대부분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를 텐데 저는 늘상 가게 되니까 이 네 가지 서비스가 재난 현장에 반드시 들어옵니다. 예. 보면은 이제 일단 NH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동점포죠. 예. 우리은행, NH 농협 해가지고 와가지고 재난 현장에서도 ATM기를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현금은 계속 필요해지는데 카드는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은 찾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재난 현장에 들어오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 KT, SKT 이런 이제 이동통신 회사인데 이 친구들은 사람만 많이 모이면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사람만 많이 모이면 뭐 축구를 한다든지 운동 경기를 한다든지 연예인이 있다든지 하면은 가가지고 무조건 통신을 터뜨리는 게 항상 임무인데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터졌을 때도 항상 먼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난을 구호팀이 들어가기 전에 이동통신사들이 먼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가면 항상 통신을 터뜨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아주 극초반을 제기하고는 통신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없는데 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휴대폰 충전 서비스라 그러는데 대피소 가시면은 제일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배터리가 닳으면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만 전문적으로 충전해주는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나 LG에서 와서 이제 휴대폰들을 또는 가전제품을 고쳐주는 이런 서비스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에서도 이미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이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재난이 터지면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세요, 이미.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원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그냥 사회공헌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해외의 경우에는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제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대부분은 제가 일본에서 활동하다 들어와가지고 일본 사례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요. 요건 이온이라고 일본 최대 유통회사인 건데 우리 아마 이마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 마트 앞에 거대 주차장이 있는데 이 회사는 뭐라고 했냐면은 요 지금 풍선으로 풍선이 풍선 텐트인 건데요. 요게 평상시에 접혀져 있다 한 100km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재난이 나면 이걸 재빨리 가지고 와가지고 주차장에 쫙 펴는 겁니다. 저 안에 100명 정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대피소로 쓰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안에 건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큰 재난이 발생할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헤맬 텐데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걸 틈으로써 사람들을 이제 보호해주는 이게 하나의 이제 방식으로 이제 정리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재난이 나게 되면은 이거는 요즘 하는 것처럼 와가지고 이제 방역 소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뭐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어릴 때 봤을 때 그 소독차들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다니는 소독차들이 있는데 주로 지자체들이 하는 역할인데 이제 큰 규모의 재난에서는 이게 지자체가 다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민간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본인들이 가서 방역을 해야 되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재난 현장에 지금 버스가 들어왔는데 지난번 2019년에 강원도 산불 때도 그랬는데 산불난 지역에 대중교통이 다닐 수 없는 상황들이 늘상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구호팀들은 이제 렌터카 가지고 가서 이렇게 구호활동하면 상관이 없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산불 때도 문제가 된 게 구호품을 저 체육관 나서 받아가라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요즘
아예 버스 운송회사가 그 재난지역에 끊긴 대중교통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버스를 끌고 와가지고 대신 셔틀버스처럼 계속 움직여주는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 늘상 볼 수 있는 저기 자판기인데요. 이 자판기들은 저기 밑에 있는 저기 재해구호 밴더라는 저 스티커인데요. 일본에 가시면 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저 자판기들인데 그거는 재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평상시엔 동전을 넣어야만이 이걸 빼낼 수 있는데 재난이 나면은 저 자판기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음료를 그냥 안심하고 어디든지 마실 수 있게. 그럼 도시 전체에 자판기가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음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은 요거는 저기 로손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이제 편의점인데요. 일단은 저기 왼쪽 보면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져 있는데 재난 지역이 나면은 그쪽에 어쨌든 인프라들이 파괴되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컨테이너로 편의점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재빨리 만들어 사람들이 빨리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 하고 전국에 있는 자기 이제 편의점 지점에 모금함을 설치한 다음에 모금해가지고 그 돈 당연히 기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구마모토 지진 때 건데 그럼 구마모토 지역에 있는 그런 어쨌든 농산물들을 원재료들을 가지고서 그걸로 상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또 전국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을 다시 그 지역으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이게 다면적으로 이제 기여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비바홈이라고 일본에서 이게 슈퍼마켓 체인인데요. 여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BCP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 연속성계 기업들이 보면 재난 때 어떻게 하다 이건데 이 사람들은 더 발전시켜가지고 LCP라 그래가지고 라이프 컨티뉴이티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 회사가 계속 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께서 재난 상황에서도 계속 생활을 연속하기 위해서 그걸 해주는 게 우리 회사의 미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홈페이지나 이 홍보물들을 보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재난 대책을 시민들한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딱 재난이 나면은요, 자기 매장으로 다 오라 그래요. 자기 매장에서 항상 재난 대책 돼 있어가지고 발전기하고 기름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계속 다 정전해도 여기는 다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모든 매장들이 지역에 있어가지고 대피 거점이 되고 사실 필요한 물건들은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일 좋은 구호 방법은 이재민들이 딱 모여 있으면은 저 이마트나 다이소 같은 데를 통째로 들고 가가지고 그냥 필요한 물건을 다 가져가시라 그러면 돼요, 공짜로. 예. 그만큼 욕구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기의 모델로 연결해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요거 보면 저기 재난 현장이 다 초토화가 됐는데 그 중에 트럭 한 대가 움직이는데 이게 택배 차량입니다. 택배차. 그럼 택배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보통 생각할 때는 재난이 나면은 재난 지역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매장이나 영업을 하게 되는 기업들은 이제 문을 닫는 게 보통은 이제 상식인 건데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근데 택배 회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대피소에 어떤 분들이 가 계세요. 근데 필요한 물건이 구호팀이 다 필요한 물건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비슷한 물건을 갖다 주고 어느 구호팀이 와서간에 식량, 물, 담요 똑같은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정작 내가 필요한 것들은 많이 얻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도시,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는 친척이 있어. 근데 우리 친척이 저 어느 대피소에 있네? 그럼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그 사람에 필요한 물건을 택배회사, 어쨌든 우리 같은 경우 커머스 해가지고 요청하면은 그 대피소까지 그 사람한테 택배회사가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택배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저 구호팀에 와서 기부하는 이 문제 이전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재난 상황에서도 택배가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만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들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자선이나 뭐 임직원 자원을 넘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역량 그 자체로 이제 기여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발달돼 있고요. 요거는 이제 NTT라고 그 일본에 있는 KT 같은 회사가 통신회사인 겁니다. 이제 통신회사인데 아예 만들어 놓은 게 사람들이 이제 큰 재난 만나면은 인터넷이나 이제 전화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거라 그러는데 지금 지난번 경주 지진 때 그렇고 포항 지진 때 그렇고 그 시민들하고 만나가지고 포커스 그룹 미팅을 해봤는데 초반에 이번 강원도 산불 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에 전화 인터넷 다 안 됐었습니다. 네. 복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나마 빨리 끝내는 거지. 근데 큰 재난 아니면 이게 며칠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 남편은 저기 출근해 회사 갔는데 그럼 통신이 끊겼네. 예, 우리 아이는 지금 학원 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사실상 선진국에서 났은 재난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통신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의 이 전화회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171번을 따로 만든 겁니다. 예, 긴급전화 171인데 어느 공중전화나 가면은 그 사용법이 설명이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 공중전화나 가가지고 재난 나면은 동전 안 넣고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안 놓고 그냥 171 눌러가지고 하면 자기 목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누구 아빠, 어느 대표이사가 어떻게 가 있을까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비밀번호를 놓고 그냥 끊으면은 이게 자동 저장이 되고요. 그럼 그 아빠는 전혀 다른 도시에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중전화로 갖고서 사전에 약속된 그 비밀번호 딱 누르면은 171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은 그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확인하고 또 본인도 이제 메시지를 남기고 싶잖아요. 거기다가 다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남긴 다음에 똑같은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딱 닫아놓으면은 그 재난 지역에 있는 그 가족들이 역시 공중전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부하고 통신사하고 미리 협약을 해놓고서 미리 다 사소함 서비스 준비해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통신회사가 이제 기여하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 사례들인데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시켜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을 못 느끼시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같은 BGF 리테일, 쉽게 말하면 저 편의점 CU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여기가 뭘 하고 있냐면은 한국에서 재난이 나게 되면은 주로 구호품을 갖다 주는 게 전국 재해구역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함양과 파주에 전략 물자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또 지자체들이 자기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많이 위탁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난 지역으로 재빨리 나르게 되는데 전국 곳곳을 다 한 번에 커버할 수 없잖아요. 창고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전에 BGF하고 얘기해가지고 협회하고 해가지고 매자고요. BGF 리테일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들 전부 다 구호 창고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재난이 나면요. 그 재난 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BGF 리테일의 물류 창고에서 그걸 물건을 빼다가 구호품으로 바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잘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오지가 없는데 시간상으로 보면은 출발하고 나서 2시간 안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어디 있던 간에 2시간 안에 구호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실제 더 걸리는 건 이게 재난인지 확인하고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제 의사결정하니까 시간이 실제 더 들 텐데 출발해서 도착까지만 생각하면은 전국 2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와 기업과 NGO가 연대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 상황인 건데요. 소주입니다. 소주 회사들인데 왼쪽이 지금 대선 주조라는 부산에 있는 이게 소주 회사인데 여기에서 이미 뭐 기사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만 이제 소독으로 알코올 주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세청 허가를 받아서 이게 되게 이제 국세청이 굉장히 까다롭게 감시하는 품목이라 가지고 국세청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방역용으로 이게 매장들 소독하는 거, 그 용으로 지자체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부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옆에 있는 창원에 있는 또 무학소주라고 또 역시 지방에 있는 소주 회사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래서 이 본인들의 이제 알코올 그 원료를 가지고서 지자체에다 기부해가 이번에 의료용으로 써달라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루고 있는 병원에서 실제 의료용으로 써달라고 지정하니까 이번엔 또 다시 대선 주주에서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번엔 방역용이 아니고 또 준비한 다음에 의료용으로 이제 기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에 있는 여기 표시는 안 해놨는데.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소주하고 제주 소주하고 같은 날 마찬가지로 자기네 이제 알코올 원료를 전부 다 지자체에다가 방역용과 일회용으로 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주 회사들끼리 선의의 이제 사회공헌을 하게 되는데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핵심적인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서 이런 결론을 만들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한샘인데 한샘은 이제 가구, 인테리어 요거에서 종합 인테리어 회사로 이게 알는데 여러분이 요청하시면 그 집에 가가지고 이게 설치해 주느라고 이 기사분들 계시고 자동차 이게 트럭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트럭들로 한 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긴급구호 물류단이라는 걸 이번에 만들게 됐고 이 팀이 지금 대구에 가가지고 대구 스타디움에 대구 체육관에 여러분이 전국에서 보내주시고 있는 그 구호품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이걸 계속 어딘가로 날라야 되는데 필요한 대로 이거를 지금 이제 한샘의 기사분들이 자기 트럭 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물류 능력을 여기다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가장 최근의 사례는 도레이 첨단 소재라고 이 회사는 지금 원래 하고 있는 일이 예를 들어 기저귀들, 기저귀, 요런 어쨌든 원단들 만드는 이런 재료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쨌든 이게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니까 자기 생산 라인 하나를 통째로 바꿔가지고 원래 부직포 만드는 생산 라인을 통째로 바꿔가지고 지금 아예 마스크 만드는 라인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바꿔버리셔가지고 생산량이 지금 대폭 증가가 돼서 요즘은 마스크 대란들 많이 겪고 있지 않으신데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새로운 생산 라인을 돌린 것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베이 코리아인데 이베이 코리아 옥션하고 뭐 이렇게 지마켓 이런 데 운영하는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니까 뭐 재난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데 이번에 한 게 뭐냐면은 마스크가 초반에 되게 이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장애인들이나 취약계층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은 더 구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게 뭐냐면은 자기 사회공헌 팀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공헌 팀이 전 조직을 다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 모든 부서, 이커머스 부서 얘기해가지고 물량을 다 확보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조직들은 이 생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계속 하던 사람들이니까 찾고 찾아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마스크를 손세정제를 왕창 준비한 다음에 이게 현장에, 대구 현장에 가서 주로 장애인들, 장애인들한테 많이 전달된, 그래서 자기들의 능력을 활용한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특히나 그냥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우리도 뭐 기업 시민이니까 그냥 돈 얼마 내던다든지 우리 임직원 자문사에 가서 뭐 자원봉사 한다 이걸 넘어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역량을 활용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용어로는 소셜 임팩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건 뭐 CSV다 하는 분도 있고 뭐 전략적 사용은 다양한 표현이 있긴 한데요. 여기서 그냥 소셜 임팩트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 추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 자선을 넘어가지고 실제 자기네 역량을 활용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대기업의 사회공헌 담당자들하고 좀 미팅을 해봤습니다. 만나가지고 그럼 뭐 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생각이 어떠시냐 물어봤을 때 고민들이 있으세요.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는 기업이지 재만 전문 기관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회사가 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역량이 있는데 어떤 역량이 재난 때 이게 접합돼서 사용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은 나름대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뭐 알코올 연료를 막 방역용으로 준다든지 이걸 했었는데 특히 대기업일수록 워낙 이 역량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컨설팅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누군가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업이 먼저 나서서 재난구호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저 재난구호는 이제 정부가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민간단체, 뭐 구호 NGO 같은 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서의 내용을 보시더라도 이미 다른 나라의 선진국들에서는 기업이 재난 났을 때 되게 보조적인 역량이 아니고요. 재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을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 주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마인드가 한국에는 없는데 그리고 설령 또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막상 재난 지역에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니네는 뭔데 와가지고 그러고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 공산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다 그랬을 때, 기업이 한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하나의 정규적인 재난구호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들의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누가 중간에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로는 이게, 아주 실질적인 고민인 건데요. 아무리 기업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기업이 들어가가지고 자기 직원, 자기 돈, 자기 역량을 들여가지고 혼자 막 구하자. 이게 본인의 미션이 아닌데 원래.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하게 되는 거는 뒤에서 지원해주고 가장 잘 알고 있는 뭐 NGO나 민간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서 파트너십으로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한국에서의 고민은 해외 재난 났을 때 한국 단체들이 많이 가서 구호활동 많이 하시는 건 이제 많이 보셨잖아요. 모금도 많이 하니까. 근데 특이하게도 국내에서 재난이 났을 때 재난 현장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아까 그 해외에 나가서 활동하던 단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별로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실제 현실이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현장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서 굉장히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상태에서 기업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들도 그 좋은 파트너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건 좀 아마 비영리 기관들한테는 기회가 됐을 텐데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해소될 수 있다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더 넘어가가지고 앞에 했던 것들이 주로 사회공헌의 영역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사회공헌으로 사회공헌으로 해도 되고 원래 그런 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비즈니스로 연관된 경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경우 세븐일레븐인데 한국은 이러지 않은데 아까 BGF 리테일하고 좀 비슷한 사례인데 일본에 있는 세븐일레븐 같은 이게 뭐 이거 외에도 다른 편의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재난이 났을 때 특별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없는 개념인데 우리나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 큰 재난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 내가 출근해 있는데 회사에서 큰 재난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저기 회사 근처에 있는 대피소로 갈 건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집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재난 큰 재난이 나면은 걸어서라도 대중교통이 통신이 끊긴다 하더라도 걸어서라도 집에 가가지고 가족의 안보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대재난이 발생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의 인구가 동시에 이동하는 겁니다. 근처에 대피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방제 이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혀 아무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일본의 대책이 세운 게 편의점들이 그러면 문 열어라. 재난 나면 문 닫는 게 아니고 문을 열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나눠주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막 주는 게 아니고 수량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고 이 편의점 그냥 공짜로 내는 거 있잖아요. 다 정부에서 나중에 다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편의점은 영업을 계속하는 비즈니스 계속 재난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재난에서 계속하는 거고 국민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거고 이 정부는 필요한 원래 써야 되는 데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의 인프라를 이용해 가지고 해서 비즈니스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윈윈하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물류인데 이 물류 쪽인 건데 이런 이삿짐 센터나 물류회사, 운송회사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이제 지정 공공기관 제도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평상시엔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 기업인 거야. 근데 재난이 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편의점, 이런 운송회사 전부 지정공공기관으로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럼 지정공공기관이 되면은 지금처럼 자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보상도 받을 수 있고 한데 물류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물건을 날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재난 상황에서 이거 어떤 거냐면은 그럼 우리 뭐 예를 들어 다시 부산에 뭐 무슨 일이 재난 큰 재난이 생겼어요. 그럼 서울에 도와주고 싶어. 그럼 서울과 부산을 운송회사들이 계속 셔틀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계속 물건을 모아주면 돼. 셔틀이 계속 날라 부산까지 다 갖다 주는 거죠. 매일같이 이제. 그래서 이제 역할을 분산시키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정공공기관이 되면은 이 차량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소방차나 구급차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어쨌든 이거 다 어쨌든 비용으로 나중에 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 같은 경우 이 회사 뭐냐면 지금 이제 유조차인데 기름을 채워주는 건데 평상시에 요거는 아예 회사 자체가 재난위기 관리 회사에 가까워가지고 평상시에 수요를 개발하는 건데 각 공공기관, 재난 났을 때 공공기관이나 특히 병원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전기가 끊기고 기름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유지해야 되거든요. 이걸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하게 된 게, 이 회사는 예를 들어 병원 같은 데들하고 미리 다 협약을 맺은 다음에 재난 나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서 이제 기름을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병원에 무조건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에 관공서, 재해대책본부 이런 데 가가지고 계속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게 전문으로 움직이는 회사인 거죠. 그 다음 사례는 이제 미국 사례인데요. 이제 블랙워터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릴 때 제가 만든 요 회사 창업한 회사 자체도 모델은 여기 있는 건데 저쪽은 이제 악의 연대고 저희는 이제 선의 연대인 건데 지금 이게 카트리나 그 허리케인 사이클론 불었을 때 이 뉴올리언즈가 이제 물에 잠겼는데 얘네들이 지금 총 들고 현장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례인데요. 원래는 얘네도 용병들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뭘 했냐 현장 들어가가지고 주요 공공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군사시설부터 뭐 이렇게 에너지시설부터 되게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서 지켜주는 경비라는 겁니다. 재난이 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해외에서 용병으로서 계속 벌이를 하다가 카트리나가 발생했을 때 그 능력 그 사람이 가져와가지고 해보니까 굉장한 돈을 받고서 그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회사 자체는 재난 났을 때 어떤 이런 경비 업무들이 하나의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미국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 뭐 없냐 했을 때 이와 관련돼 가지고 하는 건 단 하나의 사례밖에 없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재난 난 지역에서 우면산이었는데 서울 우면산이었는데 산사태 났을 때 와서 복구하는 거예요 중장비들이. 그럼 중장비 쓰는데 그럼 여러분들 재난 났을 때 중장비들이 와가지고 막 작업하는 거는 뭐 일상 뉴스에서 보시는데 자원봉사 아니거든요. 이게 사용은 아니고요. 다 그 정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제 결국엔 다 돈을 주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이걸 건설회사들이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건설회사들도 자기들이 중장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역마다 이제 건설 중장비 협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데에서 이제 빌려와 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이걸로 다 묶여 있는데 그 협회 차원에서 어쨌든 정부하고의 계약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 재난이 나면은 가서 다 작업을 해주고 이걸 이제 보상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은 이 사례가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많이 퍼뜨리기가 힘든 건데 좀 정책적으로는 앞으로 많은 앞에 사례들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의 서비스들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후로는 좀 이제 아예 아까 재난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캐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가는 건데요. 그럼 재난만 전문으로 하는 좀 기업인 건데 요거는 지금 저 그림이 좀 흐릴 수 있는데 컨테이너 하우스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지난번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사실상 1,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분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럼 당장은 어쨌든 체육관에 텐트 치고 집어넣고 그나마 속초는 관광시설이 많았기 때문에 연수시설이 많다 보니까 연수원들이 막 집어넣게 되는데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도 포항에서는 포항 지진 난 지가 몇 년인데도 지금도 그 체육관에 텐트 치고 살고 계세요. 지금도. 예. 근데 이런 식이 아니고 어쨌든
텐트에 사는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임시로 있는 거고, 어쨌든 임시 가설 주택에 해당하는 어쨌든 임시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살고 계시다가 나중에 원래 사시던 분들로 집을 지어서 가든 다시 수리해서 가든 간에 다시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미리 이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강원도 산불 때도 원래 산불이 나면은 국토부가 굉장히 관여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이 주택들을 한 번에 다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회사 찾는 항공 계획이 없는 겁니다. 어떤 회사도 미리 다 주택을 다 만들어 놨다가 이걸 재빨리 옮겨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으로 다 들어가기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해 둔 겁니다. 준비해가지고 이거 들고서 현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빼버리면 이게 2층짜리 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요거를 미리 준비해 둔 팀이 있고요.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요거는 이게 산세이라는 회사인데,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모듈러 주택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는 여러 가지인데, 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걸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아예 현장에서 병원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보통 우리의 시스템이라는 건, 한국 아직 시스템이라는 거는 재난 현장에 이제 환자가 생기면은 이제 그분들을 병원까지 이제 모시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앰뷸런스가 오고 좀 좋은 상황에서는 이제 헬기까지 와 뜨는 건데, 이제 갈수록 발달하다 보니까 아예 현장에 병원을 아예 세팅해 버리는, 거기에서 진단하고 치료하고 아예 수술까지 거기서 하는. 근데 이제 병원 시설이니까 되게 이제 복잡할 텐데, 이걸 위해 가지고 컨테이너로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판매해 버리는, 이런 회사들이 이미 생긴 거고요. 요거는 뭐냐, 저 나라가 이제 로봇 기술이 발달했다 보니까 재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다양한 현장에서 공사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중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좀 이제 줄이면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 되게 첨단이나 이렇게 되게 비중 있는 거 말고 다른 걸 줄이면은, 이렇게 아예 이렇게 홍수가 날 때, 물이 막 침수가 들어왔을 때 막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흙푸대 정도로 이렇게 막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평소에 저런 장비들을 활용해 가지고 쭉 하면은 물이 굉장히 잘 막아지는, 이런 걸 개발한 팀도 있고요. 우리나라 회사인데 SQNT라고 이제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 울주군, 그러니까 저기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가장 많은 울주군하고 지금 군하고 군청하고 민간회사하고 지분을 투자해가지고 같이 해서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이재민 관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재민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재난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대표사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물건들을 구호폰으로 와. 그럼 나눠줘야 되는데, 그럼 누군 받고 누군 안 받고, 누군 2개 받고 누군 3개 받고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또 이재민 대표사 여러 개 되면 대체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IT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고, 설령 이렇게 인터넷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기계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인터넷이 통하는 순간에 서버로 계속 보내주는, 저출력이고 인터넷 잘 안 되는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걸 이미 개발해 놨습니다. 이제 개발해 가지고 울주군 자체에서는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훈련까지 다 해봤고요. 아직은 이게 전국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 빼고 나면 우리나라에선 재난 나면은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 IT 강국이니까 이미 돼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다른 분야의 IT 적용을 생각한다면은 이 재난 분야 IT 적용은 굉장히 이렇게 원시적인 수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강원도 산불 났을 때도 현장에 들어가니까 대피소에 있는 공무원들 어떻게 하면 다 수기로 적으세요. 수기로 적고 요걸 개인 노트북에 엑셀을 넘긴 다음에 요걸 다시 어디 가서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다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뉴스 보면 지자체들 재해대책본부 이런 데 보면은 멀티비전 해가지고, 멀티비전이 여기 막 설치돼 있잖아요. 화면이 굉장히 여러 개인 겁니다. 거기에서 그럼 실시간으로 보내고 현장의 어떤 영상 정보를 보면서 의사결정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해. 장비는 다 갖다 놨는데요. 실제 업무는요, 거기에는 다 뉴스 틀어놓고, 실제 업무는 카톡으로들 많이 하세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비를 세팅을 해놨는데, 그거를 어쨌든 다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나름대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마인드나 기술이나 훈련 정도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팀들이 이제 생긴 거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박스 회사입니다. 박스 회사인데, 일본의 박스 회사인데, 처음에는 어째 사회공원이었어요. 그냥 사회공원으로 그냥 구호품이 어쨌든 다 박스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네 박스 안에 담아서 구호품 나르게 되는, 이런 걸 하다 보는데, 그 박스들, 구호품 받은 이재민들이 그 박스를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여러 개 해가지고 그걸로 침대를 만든 겁니다. 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맨바닥에 놓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가 누워가지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럼 우리 회사 박스가 원래 좀 세지, 좀 튼튼한데 이걸 좀 더 연구해가 더 튼튼하게 만든 다음에 아예 어떻게 구호품 자체를 박스에 담고 가고, 요거를 현장에 가면은 구호품을 다 빼낸 다음에 이재민들이 그걸로 침대 만들어 가구로 만들어 쓴 다음에 이제 재난상황이 끝나면 이제 집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 자기 물건들을 그 박스에 담고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 요렇게 이제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되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은 저기 일본에서 이 회사가 지자체들하고 다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박스를 비축물자로 계속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사회공헌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경우들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시는 무인양행 같은 경우는 물건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다양한 거예요. 여기 저기 식량, 식수 이것만 필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이 나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재난안전 물품들을 좀 구입해 볼까 그러는데 사실 몰라요. 잘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저 다이소 가가지고 재난안전 물품 비축할 거 뭐가 필요하냐 해서 찾아보라 그러면은 딱히 모르겠잖아요. 무슨 교육받아 그러면 준비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이렇게 캠페인 겸 해가지고 이렇게 코너를 따로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거기다가 이 상품들 되게 팬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투박한 저기 생존용품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산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고요. 사고 쉽게 그냥 그게 생존용품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되게 이제 디자인이 훌륭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상품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고테나라는 걸 만들었는데 지금 손에 들어오는 저건데 안테나입니다. 이제 무선 안테나인데 이런데 원래는 뭐 재난용이기보다는 오지에 들어갔을 때 이게 산악인들 오지 들어갔을 때 이게 산에 들어가서 잘 안 터지잖아요. 예. 서로 잘 안 터질 때 통신들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스마트폰 들고 가고 저 고테나라고 스마트폰보다 작은 요거 하나 들고 가면은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저 안테나로 무선 주파수를 쏘아가지고 서로 저 고테나를 가진 사람끼리는 최소한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와 위치를 전송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개발해가지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난적으로 되게 유용한 거예요.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저걸 가진 사람들끼리는 최소한의 위치 정보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자 위치를 확인한다거나 최소한의 완부 확인이나 통신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확산시키는 사례들이 있고요. 요거는 저기 넥스트 라디오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재난 나면은 보통 우리 정부의 국민행동 요령 같은 거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항상 이겁니다. 이제 안전한 지역에 가가지고 라디오나 TV를 보면서 이제 방송을 청취하세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다 라디오를 하나씩 사야 되나? 예. 그렇게 이거 하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라디오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폰들은 거의다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데이터를 쓰면서 써야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치는 들어가 있는데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세월호에 의해 또 경주진 특히 이후에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제작사들한테 계속 압력을 넣었어요. 이게 재난 상황에서 이게 인터넷이 끊기는 상황에서도 일반 라디오를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다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달라, 열어달라 해가지고 2018년부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일부 기종에 대해서 그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거고요. 그다음 한국의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우리 넥스트 라디오라는 이거 미국 회사거든요. 미국 회사인데 이 어플 하이브리드 어플 라디오라는 건데 인터넷이 되는 데서는 인터넷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에서 저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인 거예요. 이걸 개발했는데 이게 한국의 회사를 차려셨어요 이번에. 예, 차려가지고 이 넥스트 라디오라는 어플을 깔면은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전부 다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전부 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떠한 경우에든 간에 이게 안테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이어폰 이런 걸 꽂아서 안테나 대용으로 쓰게 되면은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어려운 거는 애플 쪽, 아이폰 계열에서는 애플사가 정식으로 이 서비스 퇴출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해결책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라디오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비즈니스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AI 방제 협의라고 일본 회사인데 일본에서 일본의 유명한 라인이나 야후, 재팬 이런 큰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방제 협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ICT 기술이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연구가 핵심이 아니고 실험이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재난이 좀 많지 않습니까? 우리보다는 많은데 재난이 날 때마다 그런 준비하는 실험들을 직접 다 실증 실험이라 그러거든요. 매뉴얼을 하나 만들더라도 무조건 실증 실험을 해가지고 이 매뉴얼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게 일본의 방식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매뉴얼 만들어도 그냥 이제 전문가 또는 교수님, 박사님들이 감수하면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해봐야 하는 건데 이제 방제 선진국들은 이미 모든 매뉴얼이나 실험의 장치들은 실전상에서 써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 실험 중에 하나 이거 뭐냐면은 재난이 나게 되면 요즘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스마트폰으로 막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여기에 다리가 끊어졌어요. 여기에 건물이 무너졌어요. 여기 다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동일본 대지진 때 보면은 거의 3천만 건의 정보가 한 번에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럼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공무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엄청난 정보 한번 쏟아지면은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되는데 예전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다가 지금은 아예 AI 기술이 등장하게 되니까 지자체 대해대책본부에 AI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럼 처리하는데 이 AI가 하는 게 단순히 모아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믿을 수 없는 정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측정이 돼 있어가지고 신뢰도도 판단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 정보 자체를 다시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굳이 공무원이 가서 재난 상황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보낸 온갖 정보들을 신뢰할 수 있게 정리해서 내가 볼 수 있는 거죠. 네. 내가 이제 위험지를 회피할 수 있는 이 실험을 지금 실제로 진행을 했고요.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게 일본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라인이 참여하는 거고 방제 분야에 있어서 가장 이제 발달되어 있는 야후가 참여해가지고 자기들 사용자를 공고화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이폰인데 이제 재난 상황에서 이제 통신이 아까 안부 확인하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제일 확실한 건 이 위성전화 쓰면 되거든요. 위성전화 쓰면 어디 있든 지구상 어디에 있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위성전화가 워낙 비싼 데다가 그걸 하려면은 비싼 것도 문제인데 단말기를 따로 사야 돼요. 사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확산되기 힘든데 이 아이폰 같은 경우 이미 나온 건데요. 일본에서 나온 건데 그냥 쓰시는 아이폰에 저 뒤에 있는 장치를 붙이면 위성전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 위성망을 이용해가지고 저 장치만 붙이면은 어디든 통화할 수 있게 이렇게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보다 더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 가지고 아직은 이르긴 한데 저기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지금 준비하는 공동된 사업 중에 하나가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모바일 통신 사업, 위성 통신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구 주위로 저궤도로 전부 다 인공위성을 쫙 깔아놓는 겁니다. 깔아놔가지고 지구의 어느 오지에 있다 하더라도 인터넷이 다 통하게 하는 사업.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 명분 중에 하나가 재난 지역에 통신을 터뜨린다는 건데, 실제 실험하는 지역들이 보통 그런 오지 지역, 또 재난 상황에서를 가정한 그런 지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지구상 어디 있던 간에 재난 상황에서 저 통신망만 열어주면 통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앞서 얘기했던 재난과 관련한 ICT 기술에 있어 표준이나 방식이 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이재민들의 정보가 모이기도 할 거고 이제 구조팀들끼리도 그냥 위성전화 없이도 아무리 오직 하더라도 아주 실시간으로 통신하면서 구호사업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례인 건데, 근데 이제 어떤 건 너무 거대한 얘기인 거고, 너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얘기 있어가지고,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게 다른 얘기를 준비해 본 게, 그럼 우리가 했을 때 어떤 컨셉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좀 이제 재난 관련 비즈니스 창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데, 좀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좀 다른 얘기일 텐데요.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생존 배낭입니다. 생존 배낭. 생존 배낭이라 그러면은 뒤에 등에 매는 배낭에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을 많이 넣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런 배낭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편견이었는데, 이 중요한 거는 그 생존 배낭을 만든다 하더라도, 만드는 것도 이게 결심이 필요한데, 만든다 하더라도 다 구석에 처박아 두세요. 정작 필요한 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도 일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막는 방제도 일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방제 용품들이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내 손 가까이 있어야만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존 배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존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래서 이 뻔한 배낭 안에 어떤 물건이 더 도움이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생존이 핵심이 아니고 배낭이 핵심인 거예요. 배낭의 핵심이라 가지고 돈을 주고서도 사고 싶은 꼭 생존 배낭이 아니라도 비용을 지불해서 사고 싶은 만큼의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고 이 디자인 예를 들어 지금 이거는 그림통 같이 생겼는데 이게 되게 유리한 거는 우리나라 현관에는 생존 배낭을 놓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산 넣는 그런 함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길다랗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출시가 된 거고 이거 같은 것도 마찬가지 비슷한 컨셉인데요. 현관 옆에 생존 배낭을 놓아야 됐을 때 이게 항상 걸리적거리는데 이게 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신발을 신을 때 쓰는 의자의 대용으로 생존 배낭이 존재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의자인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재난이 나면 재빨리 저기 끈가 달려있는데 끈으로 메고 그냥 가면은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시면 요거는 저기 보이는 건 저거 가운데 박스 있죠, 박스. 그러니까 좀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용으로 하는 건데 그냥 저 보면은 그냥 인테리어용으로 만드는 박스 같은데 저거 자체가 생존 배낭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바꾼 건 아예 배낭의 개념도 벗어나가지고 어쨌든 생존 기능이 있다면은 어쨌든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데 이제 손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이거는 아예 저기 책 모양인데요. 책인데 아니 책이 아니고 박스인 겁니다. 이제. 책 모양의 박스인데 저 안에 물건들이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렇게 사진을 보이는 이유는 뭐 이렇게 굿 디자인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디자인 대회에서 상을 받는 건데 그만큼 물건 하나하나 생존용품을 만들더라도 그 기능 이전에 디자인 자체,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줄이는 그 디자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사례는 있습니다. 예, 이런 영향들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쨌든 생활 속으로 방제용품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런 추세들이 있어서 제일 유명한 이 디자인 소화기들, 소화기 자체가 이 빨간 소화기, 투박한 빨간 소화기 말고 이 소화 용구인데요. 소화기 정식 소화기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화 용구로 이제 아주 예쁘게 해서 크게 위화감 없이 내 손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고요.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라이프라는 회사가 라이프북이라고 지금 책 모양, 아까도 지금 일본 사례도 사례도 있었는데 책 모양 돼 있어가지고 이걸 책장에 꽂아둡니다. 실제 책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은 재빨리 그걸 빼가지고 쓰는 이런 방식들도 등장하게 되고 라이프 클락이라고 저건 탁상 시계입니다. 근데 탁상 시계인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탁상 시계 하나 열면은 필요한 물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빼서 쓰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나와서 보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건데 삼성생명이 어쨌든 자기네 보험 가입자들은 선물용으로 주려고 만들어서 이제 개발했던 건데요. 이제 다른 중소기업 시켜가지고 꽃병 소화기. 예. 평상시엔 소화기로 쓰는데 저 꽃병 안에 있는 그 액체들이 소화액이라 가지고 꽃병으로 쓰다가 불이 나면 저 꽃병 자체를 그냥 불에 던지면은 불이 꺼질 수 하게 하는 굉장히 어쨌든 이제 생활 가까이 만드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제 방제 용품이다 뭐 재난안전용품이다 해가지고 그 재난안전 이거에 신경을 쓴 게 주였다면은 현재의 추세로서는 안 사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여지들을 계속 소비자의 심리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요거는 저기 점프 스타터라고 그래가지고 재난 났을 때 저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저기 뭐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는데 충전할 데가 없으면은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충전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럼 중요한 건 이제 보조 배터리가 중요한데 항상 이것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 이 사진에 보신 점프 스타터 같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차량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시는 차량이 이제 방전됐을 때 보통은 서비스 센터에 불러가지고 이제 차량 와가지고 해주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스마트폰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보조 배터리 크기인데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의 차를 직접 점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보통 15번에서 20번까지 점프시킬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플래시도 되고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다 충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이 점프 스타트 하나를 자기 차량 안에 갖다 놓으시면 차가 방전됐을 때도 쓸 수 있고 이외에 전력이 필요한 모든 장치를 다 충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개발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제품도 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재난과 관련한 회사들이 꽤 많긴 한데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소개시켜드리면요. 스마트 크리에이터라고 보통 이제 서울에 애들 이제 관련 기업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경산에 지방에 있는 소재한 기업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지진 났을 때 그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진 모자야 뭐 많이 듣던 거라 가지고 크게 뭐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은 이것이 인테리어 관점이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방석으로 쓰다가 지진이 나면은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건데 뭐 거기까지도 어쨌든 뭐 많이 들어본 아이템 같은데 근데 여기다 또 추가가 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제 바코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찍으면요 스마트폰에서 어플로 찍으면요 챗봇이 나와가지고 이 상담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어디에 저기 뭐 대피소가 있다든지 평상시 안전과 관련한 지식도 알려주고 이걸 통해 이 기술을 통하면은 보통 우리 아이들이 보통 이런 걸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재난에 났는데. 그런데 저 모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일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고요. 클라이빗이라고 준비하는 팀은 위성기술, 인공위성 기술을 이용한 팀인 겁니다. 이제 동남아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게릴라성 포고 해가지고 기상청이 더 이상 그 게릴라성 포고 한두 시즌까지 다 파악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이거 갑자기 구름이 생성해서 갑자기 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떠 있는 위성들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미리 다 파악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알려주는 거죠. 실제로 형성되는 그 게릴라성 포고들을 다 파악해 가지고 이런 걸 준비하는 팀이 이미 존재하고요. 이지무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주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특수 차량 같은 걸 개발하는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건물 하나 있을 때 계단으로 휠체어 탄 채로 계단으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럼 계단을 그냥 쭉 내려갈 수 있는 특수 휠체어 개발해가지고 이제 보급한다든지 이런 거 있고요. 라이프 체어라고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제 그 세월호 때 이제 어쨌든 이게 선박사고에서 해상사고에서 항상 문제인 건데 그 이제 저기 구명조끼가 항상 쌓여 있고 배 한쪽에 쌓여 있어가지고 급한 상황에서는 그 찾기도 힘들고 서로 이제 가지려고 혼란상이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아예 의자 등받이용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의자 등받이로 평소에 성실돼 있다가 재빨리 사고가 나면은 그 등받이를 자기 뒤집어 쓰면 돼요. 예. 그럼 단 10초 만에 이제 모든 승객들이 이제 다 이거 구명조끼를 하게 되는 이런 기술을 이미 완성을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판매 단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금 기업들이 이미 기업들로서 존재하는데 재난이 났을 때 기여하는 방식이 단순 자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소셜 임팩트 방식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재난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또 구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기업들이 대신 제공하게 되면서 이걸 보상받으면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는 이런 경우도 많고 마지막으로 아예 재난만 전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서 준비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 봤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 처음 창업하신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와 관련된 시장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례를 보더라도 이것만 준비해서 성공한다기보다는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예상치도 못했던 이제 기업들이한테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처럼 평상시 어떤 분야이든 간에 자기와 관련된 이 분야의 전문성이나 역량이나 어쨌든 그걸 다 많이 쌓아두고 있다가 재난이 닥쳤을 때 자신들의 능력을 재빨리 저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재난만 전문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중간에 나왔던 것처럼 관점 자체를 가지고 재난만 아니고 아까 우리 생존배낭처럼 시장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해서 재난을 방제 상품들을 용품들을 되게 방제 서비스를 일상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거. 안 그러면 굉장히 좀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매년 같이 어쨌든 기술개발 사업, R&D 사업들을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수백억 단위로 해가지고. 그런 기술적인 전문성을 좀 더 가지고서 하게 되면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산업으로 진출하셔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뭐 1시간 이상을 이제 긴 시간 동안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가는데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훈 대표님의 저희 강의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재난과 비즈니스의 접점들을 시작으로 정말 저희가 접할 수 없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사례들 공유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소셜 임팩트를 위한 공통된 고민들이라는 주제로 또 3가지의 고민들을 나눠주셨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례들 또 박스 회사의 이웃나라의 사례나 네, 편의점 사례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특히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 함께 해주셔서 저희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또 대표님의 대답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온 질문을 말씀드리면요. 예비 창업가로서 재난에 관련된 재난 비즈니스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되게 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아주 뭐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데요. 보통 저도 이제 재난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코로나19 재난이니까 요즘 대박 내시겠어요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대부분의 재난과 관련된 비즈니스는 주로 예방이나 대비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뭔가 일을 하는 거지 아직 한국에서는 재난 구호 분야는 보통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분야가 있고 아까 해외 사례 보는 거죠. 해외에서는 이미 이 분야 개척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 한국에서는 아까 중장비 협회 정도 빼고는 이제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순간에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회사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건데요. 일단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안타까운 거 하나는 이 세월호 이후에 특히나 이제 청년분들이 재난 관련된 소재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서로들을 잘 모르시고요.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이 사람들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없고 또 정부의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을 위한 R&D 기술 이런 걸 보더라도 이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실적도 필요하고
특허도 있어야 되고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행안부에 저기 중앙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위원을 좀 맡고 있어가지고 매 분기마다 정책을 제언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임기가 딱 2년 금년도 시작됐는데요. 2년 동안 개인적인 바람은 딱 하나만 바꾸자, 하나만. 예, 많이 바꿀 것도 없고 뭐 하나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하나로서 딱 중요하게 던져보려는 게 그럼 재난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이런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행안부가 원래 안전관리니까 그쪽에서 뭔가 좀 지원 틀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 지원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고요. 기존의 재난안전 관련 신규 창업팀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원래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시장을 뚫는 거는 좀 다른 문제라 가지고 이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 어려운 게 쉽게 얘기하면요. 좀 어두운 얘기긴 한데 군납 시장? 그럼 군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하고 만만치 않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력으로만 뚫을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방향은 이제 기존 시장에 또 그 기존의 영세한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거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수요를 창출하자는 맥락에서 하고 있고 뭐 하고 없는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 같이 그 대재난이 닥치게 되면은 그 해는 좀 힘든 편인데 보통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큰 대재난이 있는 그 다음에는 재난안전에 관한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어떤 형태로 올지는 좀 봐야 되는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때 뭐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착수가 된다든지 새로운 틈새가 생길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평상시에 좀 바라보시면은 좋겠는데 중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상시에 꼭 재난이 아니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평상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들에서 좀 효과를 보다가 한번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좀 더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저같이 아예 딱 머리 바꿔서 이거 집중적으로 파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네. 그런 조언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무엇인가요? 강원도 하면 비 피해, 또 경주는 전에 지진이 났어서 아마 지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에 대한 재난 그리고 대응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빈번하게 나는 숫자상의 통계도 있고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피해액, 이거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 근데 양쪽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재난은 그 여러 가지 재난들 중에서도 주로 태풍과 수해입니다. 예,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피해는 근데 특이한 게 비슷한 재난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어느 나라든 간에 그거에 대한 대응이 커지거든요. 일본은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탁월해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태풍과 수해에 대해서 워낙 많이 겪어봐가지고 그쪽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심지어 이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정도까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액도 많고 빈부도 많은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별로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지나갔나 보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새로운 위험들, 신종 위험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실 게 아마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안전의식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때인데 그 이후로 2014년 세월호,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경주지진, 2017년 포항지진, 2018년은 여름에 48명이 돌아가신 폭염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그다음 2019년에 강원도 산불, 2020년에 코로나19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그 중에 뭐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든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라든지 큰 사건도 있었는데 이미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재난은 다 뺀다 하더라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큰 재난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재난이 일상화됐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한국은 재난이 없는 나라야 이렇게 생각할 뿐인 거지 실제로 있고 이게 더 어려운 게요. 비슷한 재난이 계속 반복되면은 대응도 커지는데 매번 특이한 다른 형태의 재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이걸 다 잘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관련 사람들이 더 준비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이 계시네요. 일본의 마트나 자판기 사례가 흥미롭습니다. 나라가 대신 물건 값을 내준다고 하셨는데요. 100원에 파는 물품을 100원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재난 상황이니
120원 이렇게 얹어서 네, 주는 아. 걸까요? 업체가 사온 가격 그대로를 주는 걸까요? 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시 정부가 대응하는 물건값이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예. 근데 일본의 사례인데 거기까지 제가 미처 뭐 들어보진 못해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었는데 한국에서 아까 중장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름 나라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시장 가격과 어떻게 차이가 날런지는 저도 이게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되게 구체적으로 질문 주셔가지고 과제가 하나 숙제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물품을 효율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툴을 개발하는 쪽으로 비즈니스를 생각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아, 예, 예. 네, 생각 중이시고 사업성에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재난 현장에 특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맞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우선순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게 그걸 과연 누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거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쨌든 구매자의 욕구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부밖에 지금 없거든요.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게 주로 지자체들이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해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뭐 시빅워커들 그냥 이 IT 개발자들이 자원봉사로 재빨리 이번에 코로나 웹 마스크팩 만든 것처럼 아예 필요한 물건을 적을 한쪽에서 적고 한쪽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적어가지고 서로 매칭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매번 재난 때 많이 생기고 있고 이런 걸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게 고정화된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한국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효과로 보면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이거를 비즈니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어쨌든 없던 걸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물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공공시장이나 입찰시장도 전혀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라 가지고 그 앞부분의 과정들, 사람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쨌든 그게 하나의 항목으로 채택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사례 중에 이재민 관리 시스템, SKNT에서 만든 그 이재민 관리 시스템이 그 기능을 실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은 키즈 카페에서 이 바코드 안에 이거 밴드 하나 묶어서 이제 거기서 쓴 거 또는 뭐 저기 찜질방에서 하고서 다 계산 한 번에 나갈 때 계산하는 것처럼 이재민들한테 다 하나씩 채워주고 구호품 받는 거 다 표시해가지고 구호품 수량이 어떻게 되고 어디 이걸 다 조정하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이제 그리고 커뮤니티 매핑 기술이라고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한국인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 한국의 커뮤니티 매핑 센터라는 데도 이제 비영리 법인이 생겼고 그 매핑 기술에도 보면은 이미 그 다 입력할 수 있도록 어디에 어느 대피소에 몇 개 등등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부족한 건 아닌 거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실제 그러니까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그 전달 체계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게 좀 정책적인 문제인데 좀 그게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궁금한 네. 네. 아마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또 선진국 네. 네, 그런 선진국들에서는 이제 공공 부분에서와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도 잘 되어 있을 거고 또 대응 체계도 잘 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이 혹시 생각하실 때 그런 선진국에서도 조금 더 이제 체계가 더 잘 잡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셨는지 마침 그게 궁금합니다. 오전에 네. 저희 오늘 오전에 한 게 어떤 기고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다루는 글을 썼는데요. 특이한 현상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벌어진 게 우리나라는 별로 재난 대응 능력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잘한다 그러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 일본, 미국, 중동의 이란, 유럽의 이탈리아 다 확산의 중심지였는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평상시에 재난 대응 강국이거든요. 네, 사람들 잘 모르는데 저는 이게 이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평상시에 가서 연수도 받아야 될 정도인 건데 그런데 이게 전례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을 때 대처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임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오히려 잘할 수 있는 반면에 매뉴얼이 딱 하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을 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태풍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전염병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딱딱딱 돼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로 위협이 왔을 때는 다들 이게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지금 비즈니스 분야에서 굉장히 빨리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전까지도 아까 BCP 기업의 재난 대응 계획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진 났을 때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태풍 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전혀 새로운 게 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그럼 앞으로 더 이런 재난이, 이런 형태 재난이 또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럼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예방이 중요하다고 해서 예방을 다 종류별로 다 해놨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럼 지금 앞으로 시대 중요한 건 뭐냐? 이거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가. 예. 답이 딱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닌 게요. 이거로 지금 질문이 옮겨가고 있어요. 영리 분야는, 기업들은.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비영리 분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는 건데, 영리 분야는 이미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솔루션이 있겠죠. 그동안은 뭐 예를 들어 계획을 짰을 때 뭐 재난, 태풍 이런 식으로 구별했겠지만은, 그동안에는 아니 어떤 재난이 와도 단전이 됐을 때, 단수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든지, 지금 요즘 많이 하시고 있는 그 재택근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자체는 어쨌든 되게 중요한, 어떠한 재난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팀, 우리의 스타트업, 우리의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미리 다 익숙해져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에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회사마다 돌아다니면서 돈 받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다 공짜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다 경험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어떠한 재난, 어떠한 위기가 오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럼 조직 문화일 수도 있고요, 구조 체계일 수도 있고, 예. 아까 그렇게 온라인에서 하는 방식, 비대면 방식을 아예 정착시키라든지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하는 게 앞으로 좀 큰 과제면서 그 분야에서의 뭔가 이게 솔루션,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신 김동훈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함께 참석하셔서 오늘의 온라인 강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재단법인 홍합밸리와 서울특별시가 함께하는 서울창업카페 홍대점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오늘 강의해주신 대표님과 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함을 표하면서 오늘의 행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